아, 그래, 초보적으로 본질과 현상의 관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다음에는 쉬워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세계를 인식하는가? 인식 방법론에 관한 거예요. 주로 이제 논리학하고 비슷한 겁니다. 자, 근데 그림을 제가 이렇게 그렸어요. 이 그림을 잘 보면 돼요. 나야, 나예요. 내가 뭘 보냐면요. 귤을 보는 거예요. 인식의 주체, 내, 인식의 대상, 물질, 귤을 보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귤을 쳐다볼 수도 있죠? 귤을 귤은 노란색이죠. 그러면 귤이 노란색으로 보이게끔 하는 건 광선이죠, 광선. 매개수단. 빛. 귤이 왜 노란색으로 보여요? 귤의 물질적 특성 때문에 노란색만 반사시키고 다른 색깔은 다 흡수하죠. 그래서 이런 빛으로 인해서 우리가 귤이 노랗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오감을 통해서 귤의 느낌을 다 볼 수가 있겠죠. 귤이 차갑다, 온도. 그죠? 이게 매개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온도, 빛, 촉각 이런 게 되겠죠. 그죠? 이게 아까 주체의 감각이 있는 거고. 그래서 물질의 성질, 차다, 노랗다, 둥글다, 시다, 물렁물렁하다 이런 거를 이제 물질의 성질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가 어떤 물질을 인식할 때, 즉 경험할 때 가장 초보적인 게 감각이고 오감이죠, 오감. 그래서 이러한 감각, 오감을 통해서 이 귤이라는 것을 인식하려면 이러한 오감의 감각기관뿐만 아니라 이러한 감각기관과 인식대상, 귤을 이어주는 매개수단이 필요하죠. 시각에는 빛, 그죠? 시각에는 빛. 후각에는 냄새, 그죠? 이렇게 되겠죠. 냄새.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인식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식론. 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인식은 생명체가 대상을 자신의 기관을 이용하여 외부의 매개수단을 통해 의식하는 과정이다. 네, 됐습니다. 그래서 생명체, 주체가 대상을 자신의 기관을 통해서 매개수단을 통해서 의식하는, 매개수단, 빛이죠, 빛, 온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색깔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때요? 풍경에 보이는 다양한 물체의 크기도 서로 비교할 수가 있죠. 하나의 물체를 안다면 도로다? 자기가 그 도로를 알고 있어. 도로는 뭐 보통 30m다. 그러면 도로의 넓이를 가지고 다른 거와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또 눈동자 수칙이죠. 눈동자의 수칙. 멀리가 보려면 어때야 돼요? 이렇게 각도가 멀리가 보려면 어때요? 각도가 예각이 되고 가까이인 거 보려면 각도가 커지죠. 그래서 우리의 눈동자의 수축을 통해서 물체의 거리를 짐작할 수가 있고 또 두 눈동자가 한 눈동자를 볼 때 생기는 각도죠. 그 각도의 변화를 통해서 물체의 거리를 알 수 있다. 여러분 한쪽 눈을 감고 어떤 물체를 쳐다보고 한쪽 눈을 뜨고 물체를 쳐다보고 한쪽 눈을 감고 물체를 쳐다보면은 그 물체가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는지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두 개의 눈동자가 생기는 각도를 통해서 그 거리를 짐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매개수단, 빛을 통해서, 그죠? 우리의 그 시각은 시신경이 있겠죠? 우리의 뇌에 전달돼서 우리의 경험과 지식하고 융합이 되죠. 그래서 귤이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감각이 있죠. 감각. 이 감각. 감각이 있는데 노래. 노란색이야. 노란색이 뭐 귤만 노란색입니까? 온갖 노란색이 많죠. 근데 5가지 오감을 총 종합을 한 다음에 자기 뇌에 집어넣으면 이 뇌에서 연산작용을 하는 거죠. 노란 거는 쭉쭉쭉 있어. 내가 노란 거를 10,000가지를 경험했어. 근데
노라면서도 또 둥근 거를 교집합을 해보니까 쭉쭉쭉 1000가지야. 노라면서 둥글면서 물렁물렁한 걸 교집합을 해보니까 100가지야. 그 중에 100가지 중에서 내가 쉬운 거를 해보니까 서너 가지밖에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감각의 이 결과를 이 뇌의 지식과 결합시키는 거죠. 결합시켜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각이 있고 그 감각이 가서 정보를 뇌에 가져오고 이 뇌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대조를 하죠. 그러고 나서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근거해서 그죠? 귀리라고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의 총합, 5가지 감각의 총합을 두뇌의 경험과 대조해서 물질에 대해서 인식하고 판단한다. 인식 판단. 자, 판단은 이성적인 부분이죠. 바로 여기서 보다시피 우리가 감각하지 못한다면 이성도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판단의 자료를, 데이터를 주는 거예요. 감각기관이. 데이터가 없는데 무슨 판단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감각은 발전을 해서 오감이 되면 감성이 되고, 감성이 되면 감정이 되고, 그것이 논리가 되고 이성이 되고, 그래서 감정과 이성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인식론, 논리학에서 중요한 쌍개념, 이 쌍개념을 알면은 세상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게 많이 됩니다. 쌍개념을 알기 전에 먼저 개념과 속성이라는 거를 알아야 됩니다. 자, 미개한 부족일수록 언어가 품사가 발전하지 못합니다. 늑대와 추물, 이 사람 이름이죠. 아니, 사람 이름을 홍길동, 박정희 그래주고 하필이면 사람 이름을 늑대와 추물이야. 인디언이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 배우가. 그 배우가 늑대하고 어울리는 걸 보고, 저 사람은 늑대와 어울리는 사람, 늑대와 어울리는 백인, 이라고 줄여가지고 늑대와 추물이라는 이름을 한 거죠. 그래서 언어가 발전하지 못하면 품사가 없고, 단어가 없고, 그 문장이나 구로소 되는데, 언어가 발전하게 되면 이제 단어가 나오고 개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비라는 걸 본 적 있어요? 비? 여러분은 비라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본 거는 서리, 이슬비, 가랑비, 장대비 이런 걸 봤지 비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 여러 가지 이러한 장대비, 이슬비, 가랑비 이런 것들을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거의 공통점이 비라고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개념이 먼저 오는 게 아니라 이러한 구체적인 사례가 먼저 그 사례의 공통성이 끄집어내서 개념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개라는 걸 본 적이 없죠. 개를 봤어요. 여러분이 보는 건 세파트, 진돗개, 치아와 이런 거지 개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치아는 엄청 조그마고 도사개는 엄청 큰데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데 하나의 개라고 우리가 종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여러 가지 개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 공통성이 있죠. 그래서 그걸 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통성이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개는 늑대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가축이지 않습니까? 개가 새하고 다른 점은 뛰어다니고 네 발이고 이런 공통성, 이런 것들이 개념이. 그래서 결론을 말하면 개념이 나오고 사례가 나온 것이 아니라 사례, 구체가 있고 그 개념이 나중에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가 하나의 단어, 언어가 발생하려면 개념이 탄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을 이루는 속성이죠. 개념을 이루는 속성. 액체. 눈도 액체고 비도 액체입니다. 근데 눈과 비는 우리가 분리해서 말하죠. 다 분리해서 말해요. 그래서 속성들이 다른 거죠. 그래서 비면 비가 가지고 있는 속성, 액체 상태고 눈은 고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액체와 고체 사이의 그런 형태인 거죠. 그런 것들, 차이점들. 근데 우리가 이런 개념과 속성을 헷갈릴 수가 있어요. 개념과 속성. 이것도 어려운 문제인데요.
자, 주체사상에서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은 자주적이고 의식적이고 창조적인 사회적 존재라고 말합니다. 사회적 존재. 그러니까 사람이 되려면 자주성도 있어야 되고 의식성도 있어야 되고 창조성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 하나만 있어서는 안 돼요. 고양이를 산책시키는 거 본 적 있어요? 고양이 산책시키는 거 본 적 있어요? 줄에 매달려가지고. 고양이는 자주성이 강하잖아. 그럼 인간하고 고양이하고 자주성이 강하네. 그러면은. 그렇다고 고양이가 인간은 아니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주성이라는 하나의 속성을, 고양이가 가지고 있어. 고양이도 사람처럼 자주성이 있다. 이 말은 맞지만, 고양이가 자주성이 있으니까 고양이도 사람이네?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원숭이는 창조성이 있죠. 도구를 사용해요. 그래서, 원숭이가 사람처럼 창조적인 측면이 있네. 원숭이가 사람처럼 도구를 쓰네. 이렇게 많지만, 원숭이가 도구를 쓰니까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다. 이런 개념이 되려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념의 표지의 총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좀 어려운 걸로 가면 이제 사회 구성체라는 걸 봅시다. 막스가 사회 구성체를 뭐라 그러냐면 토대, 하부 구조와 상부 구조의 결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토대는 생산 양식과 경제 생활을 토대라고 합니다. 상부 구조는 그거를 반영하는 지배 질서. 그냥 간단히 말하면 사회 구성체는 뭐냐면 경제적, 정치적 총합이라는 거예요. 사회 구성체를 개념을 지으려면 그 속성, 그 표지에는 경제적인 부분과 정치적인 부분이 다 있어야 돼요. 정치만 있어도 안 되고 경제만 있어도 안 돼요. 자본주의는 경제체제입니까? 아니면 정치체제입니까? 자본주의는 경제와 정치를 통합한 체제죠. 자본주의는 뭐 자본가가 왕 그러면 경제 같지만 막스가 뭐라 했어요? 자본주의 국가는 자본가들의 위원회라 했죠. 자본주의라고 한다면 자본주의가 갖는 경제적 정치적 개념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회주의도 마찬가지죠. 사회주의는 경제적으로 뭐예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폐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만 폐지되면은 사회주의입니까? 왕, 독재자. 왕은 옛날 중세시대 왕은 모든 땅은 왕토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 사회주의겠네. 생산수단이 폐지된다. 이런 경제적인 면에서 사회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는 어때요? 자본가 계급이 소멸하고 인민대중, 그죠? 인민대중을 대표하는 우리가 이제 프레터 독재라고 말하는데 사실 노동자 민주주의가 돼야지 사회주의고. 그래서 정치와 경제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예시라면 중국은 사회주의입니까? 자본주의입니까? 중국은. 한계남 동지, 중국이 사회주의예요? 자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사회 구성체가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어떻게 답변해야 돼요? 우리가 배웠으니까 사회 구성체라 하면 정치적, 경제적 결합이기 때문에 중국이 사회주의인지 자본주의를 확인하려면 중국의 경제와 정치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중국은 공산당 그 체제죠. 자본가가 지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공산당 어쨌든 노동자 계급의 대표성이죠. 그런 사회주의적 정치적 성격과 또 자본가가 있죠. 이 자본주의적 속성을 다 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이 사회주의라고 말하는 사람 뭐라냐면은 중국의 자본가가 인정하잖아. 거기 독점 자본도 있고 대자본도 있고 사장들이 노동자 착취하고 다 임금 착취하자. 이렇게 그러니까 중국은 사회주의야. 우리가 뭐라 그랬어? 사회 구성체의 개념은 표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가지 표지를. 어느 한 가지의 표지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중국은 사회주의적 속성과 자본주의적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개념에 따르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사회주의나 혹은 자본주의를 규정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규정하든 상관이 없지만 정치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을 다 봐야 되는데 중국이 자본주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정치적인 측면에서 자본주의 국가의 정치 체제가 중국에도 있는지를 설명해야 된다. 그런 거 설명 안 하죠. 그냥 중국 자본가 뭐 저기 시장도 있고 뭐 다 경제만 가지고 중국이 자본주의예요. 그러면 안 된다. 사회 구성체는 정치와 경제의 총합이다. 레닌의 제국주의도 마찬가지죠. 레닌의 제국주의는 5가지 표지가 있어요. 상품 수출, 자본 수출, 금융자본의 우위. 이게 경제적인 거죠. 금융자본의 우위. 뒤에 이제 세계시장의 분할, 세계시장의 분할은 어느 한 특정 시장을 지역적으로 갖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중남미 시장을 독점한다 이런 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외 식민지. 이미 레닌 시대의 해외 식민지를 영토 식민지, 총독 보내는 거죠. 총독. 반식민지, 정권이 있지만 어때요? 이권을 다 빼앗긴 조선 말이나 청나라 말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대리정권, 꼭두가시 정권이죠. 베트남, 남베트남 꼭두가시 정권이죠. 프랑스와 미국이 세운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어서 제국주의의 표지에는 이러한 경제적인 것과 이러한 정치적인 것들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사회가 제국주의냐 아니냐, 그 사회의 구성체가 제국주의냐 아니냐고 따지려면은 이러한 5가지 표지, 정치적, 경제적 표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이거 하나라도 결핍되면 제국주의의 성격을 일부를 가지고 있지만 제국주의 자체는 아니죠. 그런데 자, 뭐 특정 조직을 말해서 미안하지만 노동자연대 트로츠키 일부는 어때요? 이제 미국도 제국주의지만 한국도 아류 제국주의라는 거예요. 한국이 왜 제국주의야? 한국 자본 수출하고 상품 수출하잖아. 베트남에 가가지고 노동자들 착취하잖아. 그러니까 제국주의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뭐라 그랬어요? 제국주의는 사회 구성체고 사회 구성체는 정치적, 경제적 표지의 총합이라고 그랬죠. 그럼 한국이 어느 특정 시장을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있나요? 한국이 뭐 미국에도 수출하고 유럽에도 수출하지만 유럽의 어느 나라를 독점적으로 거기 시장을 분할하고 있나요? 한국이 뭐 어디 뭐 베트남의 정권을 뭐 영토를 갖고 있다든지 대리 정권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건가요? 한국은 이러한 제국주의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표지를 가지고 있지만 정치적 표지를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제국주의가처럼 미국 제국주의자처럼 해외의 민중들을 수탈을 해, 착취를 해, 경제적으로. 그렇지만 제국주의는 아니죠. 그래서 제국주의적 성격을 갖지만 제국주의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아류 제국주의라고 하는 사람은 제국주의의 개념을 자기가 만들어낸 거죠. 근데 마치 레닌의 제국주의론을 그걸 근거로 들면서 한국도 제국주의다라는 거, 그거는 레닌을 왜곡한 거다. 레닌의 제국주의 표지론은 정치와 경제를 다 갖고 있어야 된다. 경제적인 측면만 가지고 제국주의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날 뭐가 있어요? 제국주의 피라미드 이론, 그리스 공산당이 제국주의 피라미드 이론을 하는데, 제국주의가, 여기는 더 심해. 제국주의가 1등 제국주의부터 100등 제국주의까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말은. 제국주의 1등은 미국이고, 2등은 뭐 독일, 프랑스, 3등은 뭐 러시아, 중국이고, 10등은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 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프리카에서 잘 살죠. 그거 정치적 권력도 있어요. 다른 나라를 괴롭힌다는 거. 한국도 역시 제국주의라는 거예요. 딴 나라를 수탈한다는 거죠. 그런 거에 따르면은 이 사람들은 제국주의적인 성격을 갖는 것과 제국주의를 혼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이 그 사람들 주장을 얘기해요. 첫째, 한국이 해외에서 착취한다. 둘째, 한국은 미국의 제국주의적인 정책, 침략 정책에 하위 동맹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국주의다. 제국주의적인 성격을 갖는 것과 제국주의 자체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 바로 개념과 속성의 혼동이라는 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거. 개념과 속성의 혼동이라는 거. 국가자본주의도 다 그런 겁니다. 개념과 속성을 혼동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과 속성을 혼동하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인식론, 논리학에서 중요한 쌍개념을 보겠습니다. 추상과 구체, 쌍개념은 서로 어울리는 겁니다. 파트너처럼 보편과 특수, 일반과 특별, 개별과 총합. 여기서 다 쉬운데 이게 제일 어려워요. 보편과 특수, 일반과 특별을 요거를 잘 알아야 돼요. 보편과 특별이 아니라 보편과 특수고 일반과 특수가 아니라 일반과 특별하다는 거예요. 일반적이다, 특별하다. 일반적이다, 일반적이라는 건 뭐냐면 평균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보편적이라는 건 뭐냐면 공통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추상적이다 이런 건 뭐냐면 개념이다 이런 거. 구체다, 그 개념이 나타난 발현한 구체적인 형태를 말하는 거. 개별과 총합은 너무 쉬운 거고. 추상과 구체는 개념과 사례의 관계죠. 사람이 추상이죠. 사람을 본 적 없다 그랬죠. 사람 본 적 있어요? 오늘 사람 봤어요? 누구 봤어요? 김장민을 보거나 양귀소를 보거나 꼬민이를 봤지 사람을 본 건 아니잖아. 그죠? 네. 근데 양귀소, 김장민, 꼬민이 그 공통성은 사람이라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양귀소, 꼬민, 김장민은 하나의 그 사람이라는 추상이 나타난 구체적인 사례죠. 그래서 개념과 사례의 관계가 추상과 구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상대적이야. 사람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남성과 여성이 있고, 그죠? 남성은 또 철수와 갑돌이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도 보면은, 자본주의는 추상적인 거죠? 우리가 자본주의 국가를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본 거는 영국 자본주의, 미국 자본주의, 프랑스 자본주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중에는, 그 중에는 영국 자본주의는 어떤 자본주의예요? 선진 자본주의니까 식민지나 외국의 착취, 고립적이죠? 그런 거 없는 거죠. 독립적 발전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발적이고 자발적인 거죠. 영국식 자본주의는. 그런데 한국식 자본주의는 어때요? 미국에 의해서 수입됐고 이승만이나 박정희에 의해서 독재적으로 히틀러식으로 됐죠. 무슨 말하냐면 자본주의라는 개념이 있지만 그 개념이 나타난 사례는 나라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나타나는 모습은 나라마다 다르다. 당연히 사회주의가 나타나는 모습도 나라마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소련 사회주의만 바라보고 소련만 진정한 사회주의고 소련식이 아닌 거는 사회주의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되게 경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사회주의냐 아니냐는 되게 심각한 고민을 했는데 왜냐하면 중국 스스로 중국식 사회주의를 했으니까. 다시 말해서 러시아식 1917년대의 세계사적의 사회주의와 오늘날의 사회주의는 똑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와 마찬가지로 역사적 사회적 개념이기 때문에 그 역사 단계와 그 사회적 단계에 있어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나타나는 모습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배운 거, 옛날에 애덤 스미스의 자본주의, 야경국가라고 그러죠? 채소국가. 그런 자본주의가 요즘 세상에 있습니까? 자유방임이. 미국도 다, 금융자본, 이자 국가가 다, 하고 하는데, 개입하는데, 순수한 자본주의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항상 추상적인 거고, 실제로 나타나는 것들은 사회와 역사, 그 지역과 역사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거 이제 추상과 구체라는 거예요. 이런 걸 알게 되면 훨씬 사람이 논리적이고 유연하게 논리를 전개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은 이 어떤 특정한 사례 하나를 추상과 일체시켜. 즉 사회주의다 그러면은 소련식 사회주의만 생각하고 소련식 사회주의가 사회주의의 개념이야. 중국식 사회주의라 북한식 사회주의, 쿠바식 사회 이런 거 다 인정 안 하겠는 거죠. 이거는 개념과 사례를 혼동한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편과 특수를 봅시다. 보편은 공통적인 거예요. 사람. 그죠? 안 먹어도 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다 먹어야 돼. 이게 공통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채식주의자도 있고 육식주의자도 있잖아요. 그죠? 네. 이런 거.
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수단은 사적 소유예요.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적 소유가 없는 자본주의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사적 소유는 공통적이지만 나타나는 건 어때? 개인의 소유, 개인 회사가 있죠. 주식회사도 있죠. 그 다음에 협동조합도 있죠. 이거 달라. 사회주의라도. 그렇죠. 자본주의라도. 자본주의라고 해서 개인 회사와 주식회사만 있는 건 아니죠. 협동조합도 있어. 자,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핵심이 뭐예요? 생산수단의 사회화죠. 이게 핵심이에요. 사적 소유가 폐지됐다는 게 핵심이 아니라 생산수단이 사회화가 됐다는 게 핵심이야. 그럼 생산수단의 사회화는 어떻게 돼? 전인민족 소유, 국가적 소유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서울시가 소유하는 거 있잖아요. 서울대공원. 또 국가가 소유하는 게 아니잖아. 서울시가 소유하잖아. 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있잖아. 그래서 생산수단의 사회화도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공통적인 것들은 생산수단의 사회지만 나타나는 거는 각각 특수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것도 착각해. 생산수단의 사회를 국가 소유라고 잘못 알고 있어. 국가 소유는 생산수단의 사회화의 하나의 특수한 형태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일치시켜. 생산수단의 사회화는 국가 소유야.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되려면 다 모든 걸 국가가 소유해야 돼. 사회주의가 되면 국가가 모든 걸 다 해줘야 돼. 사회주의가 되면 국가가 뭐 애도 키워줘야 되고 뭐 직장도 알아줘야 되고 다 모든 걸 사회주의까지도 국가가 다 해줍니까? 안 그래요. 실제 사회주의까지는 국가가 해주는 거가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의 특징은 공동체가 우선적으로 책임지는 겁니다. 직장 공동체, 지역 공동체가 우선적으로 책임져요. 그래서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지방자치단체 혹은 공익적 법인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편과 특수를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반과 특별은 이제 평균적인 거, 일반적인 거죠. 일반적인 거. 보통 사람은 뭐 공깃밥 한 그릇 정도 먹죠. 어떤 사람은 근데 반 그릇 먹는, 어떤 사람은 세 그릇 먹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특별은 이러한 평균보다 높거나 낮은 거. 20대 남성이 100m를 보통 14초에 뛴다 그런다면 이게 보통이에요. 일반이야, 일반. 평균적으로. 그런데 철수는 11초, 갑돌이는 20초에 뜰 수가 있죠. 이게 특별한 겁니다. 특별히 높거나 특별히 낮은 거. 도시근로자의 월 임금은 300만 원인데 철수는 뭐 대기업에 다녀서 500만 원을 받고 갑돌이는 최저임금을 받을 수도 있죠. 여기에서 평균의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지금 얼마예요, 올해? 2만? 3만이 넘었어, 3만. 3만 3천 달러인가 그런 것 같은데? 3만 3천 달러 하면 얼마야, 대체? 1인당 얼마예요? 3만 3천 하면은, 거의 4천만 원 아니야? 4천만 원? 그러면은, 애기까지도 한 거니까, 부부가 애 하나 있으면 얼마야? 4천만 원에 3명이면 1억 2천만 원 받아야 되겠네.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은 평균적으로 애가 3명이면, 가족이 3명이면 1억 2천만 원을 벌겠네요. 그런 사람 없죠. 그런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죠. 무슨 말이냐면, 아주 못 받는 사람도 있고, 아주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평균이라는 거예요. 이게 평균의 함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평균의 함정을 극복하려고 뭘 하냐면은, 최빈도수를 최빈대수. 그러니까 빈도가 제일 많은 거. 빈도가 가장 많은 수준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로자 임금을 1등부터 근로자가 지금 우리가 2,500만 명이라면은 1등부터 2,500만 등까지 줄을 세운다고 생각합니다. 줄을 세운다.
이렇게 줄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떨까요? 이걸 해보니까 최빈도수, 가장 많이 몰려있는 거. 다시 말해서 50% 훨씬 이상 되는, 50% 되는 거. 이 사람들이 250만원 이하예요, 월급이. 무슨 말이냐면은, 국민소득은 3만 달러라서 4천만 원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길 가는 사람, 월급 받는 사람들 10명을 모아보면은 그 중에 과반수 이상이 250만 원 이하라는, 이게 평균과 빈도수의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지금 우리나라 알바가 얼마나 많겠어요, 알바. 무지무지하게 알바가 많잖아요. 33,000달러. 예. 그래서 이러한 우리 평균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통계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개별과 종합은 너무 쉽죠. 개체와 집단의 문제니까. 이것도 상대적이죠. 가장 최소한의 개체가 개인이죠. 가족이 되고. 또 가족은 사회 입장에서 보면은 사회의 부분이죠. 사회가 또 되면 국가가 되고, 국가가 보면 세계가 되고, 지구가 되고, 지구는 태양계, 태양계는 은하수,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개별과 종합이 있고, 이건 상대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쌍개념이고, 쌍개념은 뭐 상대적으로 쉽지만 쉬우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이 쌍개념에 나온 부분까지 해서 혹시 의견이나 뭐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제가 다 열어놨으니까. 의견이나 질문. 우리 한계남 동지는 의견이나 질문 없어요? 네. 우리 2월 달에 16회 정도 철학 학습을 한번 했습니다. 두 번째 하는 거예요. 생각났어요. 예. 좀 늦게 들어 죄송합니다. 오늘 예. 저희 아파트 동대표 회장 선거가 있어서 제가 선거관리위원장 해가지고 오늘 기호 추첨이랑 여러 가지 그 선거 관리 관련해서 후보들 모셔놓고 좀 얘기하느라고 이제 지금 들어왔네요. 죄송합니다. 네. 아프리카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우리가 유럽이라든지 뭐 아시아는 이렇게 알겠는데 아프리카 같은 경우 이제 사회주의 국가들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왕조 국가들도 막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그쪽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쌍개념과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진짜. 혹시 박사님이 알고 계시는 곳이 있는지. 마지막. 이디오피아라든지 이런데. 예? 이디오피아라든지 이런데. 예. 예, 그런데 정치적으로 이 쌍개념에 좀 왕조 국가인지 아니면 뭐 사회주의 국가인지 아니면 뭐 자본주의 국가인지 아프리카 쪽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이디오피아에서 한 3명인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기를 우리나라로 입학교육으로 왔어요. 스쿠버 받으러. 그런데 이디오피아를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독립국가더라고요. 외국에 이렇게 뺏기지 않고 했던 국가인데 지금 보게 되면 뭐 사회주의 국가인 것처럼 보이는데 또 자본주의 국가인 것도 같기도 하고 막 굉장히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설사 이디오피아가 아니더라도 아프리카와 관련해서 그런 개념이 조금 설명해 줄 수 있는 나라가 있다면 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이디오피아 중국이 자기 자신을 뭐라 하면 시장 사회주의라고 하잖아. 시장 사회주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사회주의 시장 경제. 거기서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있잖아. 그 사회 구성체와 생산 양식을 구분해야 됩니다. 생산 양식.
생산 양식. 자, 자본주의라는 의미는 사회 구성체라는 의미도 쓰이고 생산 양식이라는 의미도 써요. 자본주의로서 사회 구성체. 어느 세계를 짜면은 1860년에 미국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1860년에 미국은 자본주의입니까? 봉건주의입니까? 이미 자본주의가 됐죠. 유럽이 됐으면 자본주의. 그래서 사회 구성체는 자본주의인데 노예제가 있어. 노예제. 그죠? 노예제.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사회 구성체에는 잔존하는 사회 구성체, 자본주의에 잔존하는 봉건제. 그죠? 뭐 가장 대표적인다면은 뭐가 있을까요? 대장장이 같은 것들. 그죠? 주문식, 수공업. 그 다음에 1860년대 미국의 이상주의자들이 모여있는 종교적 이상주의자 특유이죠. 공동체, 경제적 공동체. 그러면 생산수단의 사회가 되는 게 있다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그 사회 구성체에는 지배적인 생산 양식, 즉 1860년대 미국이라는 거기에 지배적인 생산 양식 자본주의가 있지만 그 외에도 나머지 과거의 생산 양식이라든가 미래의 생산 양식의 이 맹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보면은 아프리카 예멘이 원래 남예멘은 사회주의였고 우리랑 반대요. 북예멘은 자본주의였는데 통일이 됐어요. 통일됐는데 근데 이게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은 전부 다 이슬람 공동체주의에 근거했어요. 이슬람 공동체주의. 그러니까 남예멘의 사회주의도 이슬람 공동체주의를 근거로 했고 북예멘의 자본주의도 이슬람 공동체주의를 근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예멘과 북예멘이 사회주의, 자본주의, 쉽게 말하면 친미적인 거, 친소적인 거라고 하지만 그 안에 체제의 유사성, 즉 공동체주의적, 그러니까 공동체주의니까 어떤 사회주의적, 그 다음에 공동체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이런 공동체주의적,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일제시대, 일본 식민지 시대를 사회구성체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반봉건 식민지 사회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 반자는 반반자 반이에요. 반반자 반.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중국 청나라 때에서 중국으로부터 건너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방된 이후에도 남한이 반몽건 식민지 사회라는 주장이 한참 동안 갔어요. 그런데 산업화가 되면서 반자본 식민지 사회라는 주장이 나와요. 북도 마찬가지인데 북도 1960년대까지는 남한이 일제시대와 마찬가지로 노동계급이 성장하지 못한 반봉건 식민지 사회를 했다가 80년대 이후에 후반에 가서는 남한이 산업화가 되기 때문에 반자본 식민지 사회, 여기 반반자가 이제 반대반이라는 건 이제 절반반이라는 뜻보다는 정상적인 봉건주의 사회나 정상적인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라 거기에 이 왜곡돼서 팽창되고 그 안에는 이 자본주의적 사회지지만 그 안에는 반자본주의적 봉건적인 잔재가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봉건적 잔재. 봉건적 잔재. 예를 들어서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못한 거죠.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미완성됐죠. 그래서
집회 결사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지 못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그 양수경지가 한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 답변은 특히 이제 제3세계에 그런 것이 많은데 이렇게 하나의 사회 구성체에 그 지배적인 사회 구성체가 있지만 그 안에는 이러한 그 잔존하는 그 다음에 맹하로서의 사회 구성체 아프리카다 그러면 아프리카에 보면은 어때요? 아프리카의 리비아를 한번 볼까요? 리비아 카다피 시대래. 카다피가 그 거의 종신 대통령이었죠. 그런데 실제로는 부족연합적인 측면이 강했답니다. 부족연합적인 측면. 다른 나라에 아프리카 왕국이 있겠죠. 왕이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제 부족연합적인 측면이 갖고 부족연합적이라는 거는 뭐야? 아직도 봉건적인 잔재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봉건 잔재들. 그래서 어떤 나라가 뭐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고 할 때 그 나라가 자본주의라고 그래서 100% 모든 사회 구조가 자본주의인 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면은 뭐 이렇게 노예제가 남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소장농 제도가 광범위하게 남을 수가 있겠죠. 자본주의인데도 소장농 제도가 광범위하게 남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게 자본주의인지 사회주의인지 아니면 아직도 봉건제에서 탈출하지 못한 건지 그렇게 우리가 그 혼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확실한 거는 자본주의다 사회주의라는 사회 구성체는 한 일개 국가 단위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일개 국가 단위로도 볼 수 있지만 오늘날은 세계화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세계화가 되기 때문에 지구적 차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마치 자본주의가 아닌 국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세계 자본주의에 편입돼 있죠. 세계 자본주의에 편입돼 있다. 그래서 현재 모든 나라는 뭐 북이라든가 뭐 이런 나라 빼고 이 개방된 나라, 그죠? 모든 개방된 나라는 사실은 이제 이 자본주의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개별 나라가 그 자본주의적 성격이 강한 나라가 있고 그렇지 못하고 다양한 그 생산 양식이 혼재되어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중국도 뭐 지금 그런 문제가 있지만 특히 이제 제3세계 국가 아프리카는 그런 게 더 많죠. 그래서 그게 왕국인지 대체 자본주의인지 사회주의인지 헷갈릴 수 있다. 이 정도로 뭐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정도 선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답변 아주 훌륭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분 뭐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 분 있으세요? 없는 것 같으니까. 아니, 이왕 네. 생각난 게 있는데 이제 북한에 대해서 네. 국가 자본주의로 보는 경우도 있고 네. 사회주의로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 개념과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국가 자본주의. 자, 우리가 일단 이 국가 자본주의의 정의를 내려가요. 정의. 그죠? 북한이 국가 자본주의다. 뭐 중국이 국가 자본주의다잖아. 그러면 국가 자본주의란 무슨 뜻이야? 이거부터 알아야 돼. 국가 자본주의란 무슨 뜻인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중국의 재정헌법에 중국 혁명이 일어나서 재정헌법에 뭐라고 말하냐? 헌법에 국가자본주의적 방법을 도입한다고 써 있어요. 중국 헌법에. 신기하잖아. 또 중국이 사회주의인데 공산당이 저거 했는데 중국 재정헌법에 국가자본주의적 방법.
그러니까 이러죠. 아, 봐. 중국도 스스로 국가자본주의라고 했잖아.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소련은 혁명 초기에 신경제 정책을 했죠. 신경제 정책. 뭐냐면 국가가 자본가를 인정하고 심지어 국가가 자본가처럼 공장을 만들고 노동자들을 고용하죠. 북 같은 데서는 이런 걸로 이제 인민경제라고, 인민경제. 혁명 초기에 자본주의를 한꺼번에 한 번에 소멸할 수 없기 때문에 과도기로 자본가들을 용인하죠. 자본가를 용인하고 심지어 생산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생산력과 생산 기술은 다 똑같은 말인데 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국가가 자본가처럼 그 경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생산 방법이라든지 공장을 운영하는 거죠. 이런 걸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사회주의 국가에서 모든 사회주의 국가 혁명 초기에 보게 되면 국가가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 마치 자본가처럼 그런 그 행동을 해요. 초기에 이걸 이제 그 국가자본주의 혹은 인민민주주의 이제 신경제 정책이라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건 사회주의에서 말하는 국가자본주의의 개념이야. 사회주의에서는 국가자본주의라는 개념을 사회주의에서 국가자본주의는 뭐를 말하냐면 경제 운영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경제 운영 방식. 어쩔 때? 생산력이 낮을 때. 원래 자본주의를 거치지 않고 사회주의 혁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생산력이 아주 낮죠. 원래 자본주의를 거쳐서 자본가 계급이 이 사회적 생산력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본주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의 과정,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의 생산력을 그 빠른 속도로 신속하게 경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자본가처럼 나서는 거야. 이게 신경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그래서 사회주의에서는 국가 자본주의는 경제 운영 방식이라는 거예요. 사회주의에서. 아까 개념과 속성에서 아까 이 설명하려다 안 한 건데 그러면은 이제 보통 운동권에서 뭐 계속 똑같은 특정 단체를 얘기해서 뭐 하는데 노동자연대뿐만 아니라 노사가연에서도 국가자본주의라는 말을 써요. 노사가연에서도.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렇게 표현하냐면은 뭐 노동자연대를 얘기한다면은 북한, 소련, 중국은 국가 자본주의 체제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개념은 무슨 개념이냐면은 경제 운영 방식이 아니라 사회 구성체라고 말합니다. 사회 구성체. 그래서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서 국가 자본주의는 경제 운영 방식,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들이 하는 경제 운영 방식 하나의 그 체제의 속성이에요. 사회 구성체 자체가 아니라. 근데 소련, 중국, 북한이 국가자본주의라 말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사회 구성체가 아니에요. 소련, 중국은
국가 자본주의 체제다.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 말하는 건. 자본주의 체제라는 거죠? 국가 자본주의, 즉, 자본주의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본주의다. 그 의미를 알고 있어야 돼요. 사회주의국가에서 말하는 국가 자본주의는 일시적으로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 자본주의 혁명을 겪지 않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국가가 자본가 계급이 취약하기 때문에 국가가 공장제와 같이 자본주의적인 생산력을 하기 위한 그러한 경제 방식인 거고, 소위 말하면 뭐 이런 말 하면 좀 뭐하는데 반공자파 비슷한 거죠. 반공자파들이 말하는 국가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의 한 종류다 이거야. 자본주의의 한 종류다. 자본주의의 종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입장이 맞냐는 거, 어떤 입장이 맞냐. 자, 1번은 뭐, 우리가 논쟁할 필요가 없고, 그냥 이제, 2번이 핵심이니까. 그러면 이게 맞다고 친다면, 소련, 중국, 북한은 자본주의라는 거거든, 자본주의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랬어요? 자본주의. 즉, 사회 구성체는 어떻게,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뭐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뭐와 뭐의 통합이라, 사회 구성체는? 경제와. 그치. 경제와 정치의 통합이란 말이에요. 경제와 정치의, 통합이에요. 자, 경제로 보면은 그럴듯하죠? 경제로 보면은 왜 국가가 자본가처럼, 그죠? 자본가처럼 공장도 운영하고, 노동자도 고용해서, 노동자도 고용해서 착취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파업 같은 거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노동자도 착취하고, 경제로 본다면. 그래서 경제로 본다면은 이런 신경제 정책이라든지, 인민경제 정책이라든지, 국가자본주의적 정책이, 자본가가 하는 노릇처럼 이렇게 자본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건 좀 맞는 거야. 자본주의적 성격. 아까 속성이라고 그랬죠? 근데 정치로 가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아니, 소련, 중국, 북한을 정치로 어떻게 자본주의 정치 체제라고 볼 수가 있어, 이거를? 네? 자본주의 정치 체제는 핵심이 뭐냐면, 자, 우리 사회 구성체, 그러니까 사람 문제점은 막스와 레닌을 얘기하면서 막스, 레닌과 어긋나는 주장들을 하는 거야. 자, 막스, 레닌에 의하면은 정치 체제는 경제 체제를 그죠? 반영한 것이다. 잖아요. 그럼 경제 체제는 뭐야? 자유 경쟁이죠. 그잖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죠? 자유 경쟁의 경제 체제를, 그죠? 정치에 반영한 거죠? 그래서 정치는 어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치는 어때요? 자유 경쟁이죠? 자유 경쟁. 정치는 자유 경쟁. 그죠? 복수 정당. 정권 교체. 일어나지만, 자유 경쟁이면 누가 였대요? 자유 경쟁의 최고로 좋은 놈이 누구야? 자유 경쟁일 때는. 경쟁에서 살아남은 놈이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에서 살아남은 놈이 누구예요? 자본가. 그렇지. 즉, 자본가죠, 자본가. 자본가 정치체제예요, 자본가 정치체제. 자본주의 정치체제는 자본가 정치체제, 엘리트 정치체제란 말이에요, 엘리트 정치체제, 엘리트. 그죠? 관료와 자본가들이 결탁하는 이러한 체제 거죠. 그리고 국가는 자본가들의 위원회죠. 그러면은 뭐 중국이나 북한이 국가가 자본가들의 위원회예요? 중국을 보면은 뭐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지 자본가가 지배하는 건 아니잖아요. 중국에서 어때요? 그 재벌들 어때요? 단칼에 날아가죠? 그 재벌들한테 수십 조의 벌금을 내가지고 재벌을 순식간에 날려버려요. 정치적으로 보면 중국은
자본가위원회가 아니에요. 국가가. 북한도 마찬가지죠. 북한이 무슨 북한 정권이 조선노동당하고 수령체제지 무슨 자본가들의 위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자본주의를 사회 구성체로 보고 자본주의라고 본다면 막스레인주의의 개념에 따르면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경제는 그럴듯해. 근데 정치에서 전혀 맞지가 않아.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국가자본주의라는 거는 사회 구성체, 즉 체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경제의 운영 방식이에요. 어떤 운영 방식? 국가가 마치 자본가처럼 하는 방식. 이런 방식은 어디서 나타난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그렇고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모두 나타나죠. 국가 자본주의적 경제 방식은 자본주의에서는 어디서 나타나? 자본주의에서는 개발 독재, 박정희, 그죠? 개발 독재. 또 어떻게 나야 돼? 케인즈적인 사회복지국가. 그죠? 무슨 말이냐면은, 국가 재정이 엄청나게 국가 재정이 자본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거야. 국가가 하나의 대자본가예요. 사회복지 국가에서는 국가가 최고의 독점 자본가죠? 국가에 차지하는 게. 그래서 이런 국가 자본주의적 경제 방식은 자본주의에서는 개발 독재나 케인즈적인 사회복지 국가적으로 나타나고, 사회주의에서는 당연히 신경제 정책. 소련의 신경제 정책이죠. 그 다음에 북같은 인민경제. 중국에는 이제 인민경제도 맞는데 중국은 또 독특하게 국가자본주의라고 헌법에 써놨다 그랬어요. 국가자본주의적 방식. 국가자본주의적 방식.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중국, 북한, 소련이 국가자본주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물어봐요. 국가자본주의가 무슨 뜻이에요? 사회 구성체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근데 그 사람은 당연히 사회 구성체 되죠. 중국이, 북한이 무슨 사회주의야? 국가자본주의야? 자본주의지, 자본주의. 그러면 국가자본주의라는 거는 사회 구성체로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럼 사회 구성체라면은 당신이 제일 흠모하는 막스 레닌에 따르면 사회 구성체로는 정치, 경제적 통합체제고, 어느 나라가 자본주의가 되려면 경제적 속성뿐만 아니라 정치적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소련, 북한이 자본주의라면 소련, 북한, 중국의 정치체제에는 자본주의 국가인 정치체제와 유사성이 있어야 되는데 뭐가 똑같습니까? 자본주의 국가에는 자본가의 위원회인데 그러면 소련, 북한, 중국도 대자본가, 금융자본가의 위원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그럼 그 사람은 답변을 하겠어요? 못하죠, 당연히. 반공자파들의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가기 전에, 이 상호 연관성은 다음 시간에 해도 돼요. 들어가기 전에 오늘 중요한 것들, 결국은 오늘 한 것 중에서 개념과 속성이 제일 중요하죠. 개념과 속성. 왜 이런 거 잘하면은 말싸움이나 논리에서 지지 않습니다. 이런 걸 잘하면은. 그 사례로 봤죠? 제국주의도 봤죠? 제국주의는 최근에 그리스 공산당의 제국주의 피라미드 이론, 그 다음에 국가자본주의, 다 개념과 속성에서 나오는 거라서 우리가 여기까지 했고요. 오늘은 지금 59분이니까 더 이상 나가지 않고, 오늘 약간 어려웠는데 혹시 질문이나 의견이요? 개념 속성, 사회 구성체, 특히 사회 구성체에 관련돼서 질문이나 의견이 있습니까? 이영욱 동지 의견이나 질문 같은 거 없어요? 없어요. 이야, 이영욱 동지 대단하네. 벌써 그건 다 이해했단 말이야? 이영욱 동지는 벌써 여기서 2월 달에 15회 했지, 두 번째 했죠, 두 번째. 이야, 대단하네. 두 번째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 없으니까 조금 전에 그리스 공산당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었던 모양인데. 예. 그거 짧게라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 알았어. 가장 간단하게 개념과 속성으로 얘기를 할게요. 제국주의의 개념이 뭐냐는 거야. 제국주의의 개념. 제국주의. 그리스 공산당은 자기가 막스 레닌주의를 계승했다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럼 막스 레닌주의에 따르자 이거야. 막스는 사회 구성체, 제국주의는 사회 구성체. 막스에 따르면 사회 구성체는 정치 경제적 총합이에요. 레닌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제 막스에 따르면 자본주의도 정치 경제적 총합이고 레닌에 따르면 제국주의도 정치 경제적 총합이에요. 그래서 정치 경제적 총합을 5가지 표준을 했단 말이에요. 상품 수출, 자본 수출, 금융 자본의 우위, 세계 시장, 해외 식민지. 그래서 뒤에 나온 세계 시장 분할은 어떤 특정한 세계 시장을 분할하려면은 그 나라를 지배해야 되겠죠. 해외 식민지 지배. 이 2개가는 뒤에 거 2개는 정치예요, 정치. 그래서 어떤 나라가 제국주의냐 아니냐고 판단할 때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적 측면까지 같이 가야 되는데 그리스 공산당이 말하는 건 한국도 제국주의라는 왜 한국도 상품 수출하고 자본 수출하고 베트남 가서 공장 만들어가지고 베트남 노동자들 착취하지 않냐. 그러니까 제국주의다. 노동자연대도 그렇게 말해요. 한국이 아류제국주의라는 거 왜? 한국이 말이야 상품 수출하고 자본 수출하고 베트남 가가지고 동남아시아 가서 착취하고 삼성이 얼마나 악질인데 그러니까 제국주의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식민지가 없잖아. 네? 식민지가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이 틀린 거지. 그러니까 제국주의는 사회 구성체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만 있으면 안 되고 정치적 측면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정치적 측면이 없기 때문에 제국주의라고 볼 수 없어.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돼. 한국은 제국주의적 속성을 갖는다. 제국주의 성격. 한국은 상품 수출도 하고 자본 수출도 하고 다른 나라의 노동자도 착취하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에서 제국주의의 속성을 갖는다. 그렇지만 제국주의는 아니다. 왜? 정치적인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게 정답인데 그리스 공산당이 내는 문건도 다 그래요. 다 그런 거야. 다 모든 표지가 아니라 일부 표지. 아까 말했죠. 사람은 자주적이고 의식적이고 창조적이라고 그랬는데 고양이도 자주적이잖아요. 그러면 고양이가 사람처럼 자주적인 성격이 있어. 그건 맞는데 야 고양이가 사람이다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느 한 성격만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국주의적인 성격, 경제적 성격만 있다 제국주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제국주의적인 성격과 제국주의 한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제국주의 그 자체는 아니다. 근데 제국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 바로 개념과 속성. 개념과 속성. 개념을 이루려면 속성이 하나만 있으면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겠죠? 개념과 표지. 개념을 이루려면 표지가 하나만 있으면 여러 가지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하나만 있는 것만 가지고 개념을 한다. 자주적이다 그러면은 자주적 동물 많잖아요. 사람 자주적이죠. 고양이도 자주적이잖아. 호랑이도 혼자 다니지 않아요? 호랑이도 자주적이네. 그럼 호랑이도 사람이고 고양이도 사람이네. 왜 자주적인 건 똑같으니까 그게 아니지. 사람이 되려면 자주만 필요한 게 아니라 창조적이고 의식적까지 필요해지 다른 표지까지 다 있어야지 되는 거지. 제국주의가 되려면 경제적인 착취뿐만 아니라 정치적 면까지 있어야 되는 거지. 자본주의, 사회주의가 되려면 생산수단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제재의 문제까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걸 개념과 속성을 혼동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예, 감사합니다. 예. 자, 다른 분은 의견이나 없어요? 없으면은 오늘 여기서 멈추려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